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또 올랐네? 하고 한숨 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난달만 해도 리터당 몇백 원이 그냥 훅 올라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가 동나고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킨 전쟁도 아닌데 왜 우리 지갑이 이렇게 털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트럼프는 대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갑자기 33년 만에 먼지가 쌓인 헌법 조항을 꺼내들었는지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 왜 이게 막히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영상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걸어놨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그 영상부터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이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짧게만 요약하자면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33km에 불과한 좁은 바닷길인데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에서 25%가 이 좁은 길 하나를 통과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입 원유의 69%를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그중 95% 이상이 이 해협을 지나야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름 공급의 거의 전부가 이 폭 33km짜리 바닷길 하나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건 위에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부터 얘기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거든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기습 공습을 감행했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를 제거하고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타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이란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아버렸어요. 하루 평균 유조선 50척이 넘나들던 이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됐고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어요. 전쟁 전에 72달러 선이었던 게 한 달 만에 세 자릿수를 찍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황당한 얘기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상반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오전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이란 민간 에너지 시설 초토화한다고 협박을 퍼붓다가 저녁에는 사실 해협이 막혀도 전쟁 끝낼 용의에 있다는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 이유가 나와요. 트럼프와 참모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는 군사작전을 벌이려면 처음에 공언했던 4에서 6주 작전 기한을 훨씬 넘길 것 같다는 거예요. 미국 해병대 수천 명이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이 즐비한 섬들에서 지상전을 벌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판단이 선 거죠.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만 13명, 부상자는 300여 명이에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갔다가 피해가 늘어나면 트럼프로선 정치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택한 카드가 뭐냐면요.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을 어느 정도 약화시키는 핵심 목표만 달성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는 외교적 압박이나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면서 일방적으로 종전선언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게임을 이기지도 못한 채 내가 이겼어 라고 선언하고 자리를 뜨겠다는 거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실제로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군사작전이 수주 내에 종료될 것이고 그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란의 선택이거나 다국적 연합이 해결하게 될 거라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 이후 기름값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말이에요.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란 전문가 수잔 말로니는 이걸 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행위라고 직격했어요. 에너지 시장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해협이 막힌 채로 전쟁을 끝내버리면 그 경제적 충격에서 미국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그 비용을 유럽과 걸프 동맹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계획까지 의회에서 승인했어요.
통행료로 연간 1,000억 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를 받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설령 종전선언을 해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름 한 방울 들여오는데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는지 숫자로 한번 보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어요. 1970년대에 두 차례 있었던 오일 쇼크와 2022년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한국에서는 차량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고 네온사인을 끄고 심야 방송을 금지하던 시절이에요. 그 충격을 2번 합친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보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봉쇄가 장기화되면 14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일부에서는 180달러, 심지어 200달러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유가가 100달러를 유지하기만 해도 전 세계 GDP가 0.7% 줄어들고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보다 1.7%포인트 더 오른다는 분석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취약해요. 원유 수입의 69%가 중동산인데 그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야 해요. 한국전력은 LNG 도입량의 2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유조선 운임도 보름 만에 3.3배 폭등했어요. 기름값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막히면서 국내 나프타 분해 공장들이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나프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플라스틱부터 합성섬유, 세제, 페인트 원료까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초 원료예요. 이게 막히면 연쇄적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소수 대란 기억하세요? 2021년에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했을 때 화물차가 멈추고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여러 품목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소수 사재기 논란이 또 터졌고 쓰레기 봉투까지 품귀 현상이 생겼어요. 정부가 26.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의결한 것도 이 맥락이에요. 고유가 부담 완화에만 10.1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고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배정됐어요.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가동도 준비하고 있고 공공부문 승용차 오부제를 의무화했어요. 전기 절약도 당부하면서 한전 적자가 200조 원 가까이 된다는 말도 나왔어요. 이미 이 정도인데 봉쇄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예상 가능한 대응이에요. 근데 지금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한 말 들으셨나요? 그냥 열심히 대응하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직접 언급했거든요. 긴급재정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인지 먼저 이해해야 해요.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에요. 내후, 외환,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예요.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도 없다는 게 어떤 뜻인지 감이 오세요? 예를 들어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긴급히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특정 품목의 가격을 강제로 동결하거나 에너지 관련 대규모 자금을 즉각 투입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 만들고 심의하고 의결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는 상황.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명령권이에요. 얼마나 극단적인 수단이냐면요. 이 권한이 실제로 발동된 게 딱 한 번 있어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예요.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해야 한다는 제도인데 사전에 공개하면 가명계좌나 차명계좌에 숨겨둔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 극비리에 준비했다가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대통령 담화로 발표하고 즉시 시행해버린 거예요. 그게 33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33년 동안 코로나도 외환위기도 세월호도 어떤 위기에서도 꺼내지 않았던 최후의 수단을 지금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진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고 모든 수단을 다 쓸 준비가 돼 있다는 시그널을 국내외에 명확히 보낸 거예요. 물론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어요. 비상 상황에서 행정적 상상력을 거침없이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어요.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독려 메시지라는 거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도 이 카드를 아무 생각 없이 꺼내지는 않아요. 꺼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방증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장기적인 방향도 제시했어요. 이번 중동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 구조를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방향은 정해졌고 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만 남았다고도 했고요. 맞는 말이에요.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건 에너지 독립의 문제예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오면 그게 경제적으로 맞냐, 아직 기술이 부족하지 않냐는 논쟁이 늘 따라붙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재생에너지가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나라 전체가 비상 상황에 빠질 때의 비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커요. 재생에너지 전환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예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할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지금 당장 공황 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민관 합산 약 200일 이상 분량의 비축유를 갖고 있어요. IEA가 정한 90일 기준에 2배가 넘어요. 단기 충격은 버틸 체력이 있어요. 두 번째, 사재기는 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쓰레기 봉투 사재기 논란이 나왔는데 이런 행동이 실제로 없는 위기를 만들어내요. 정부도 이런 가짜뉴스와 위기 조장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어요. 요소수도 지금 부가 재고가 충분하다고 확인된 상황이에요. 차분하게 보세요. 세 번째, 에너지 절약은 진짜로 해주세요. 공공기관 차량 오부제, 생활 속 절전이 지금은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기 대응이에요. 기름값이 오른다고 볼멘 소리만 하면서 냉난방을 펑펑 틀면 결국 매부담만 더 커지는 거예요. 네 번째,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해도 기름값이 바로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어요.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비용이 전쟁 전보다 높게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높아진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 이건 좀 더 긴 시선인데요. 이번 사태는 투자자와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탄이에요.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ESS, 소형 원자력 등 에너지 자립 관련 섹터에 대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앞으로 훨씬 강해질 거예요. 지금 정부가 방향은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정책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건 자금의 흐름도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요. 이 상황에서 뭔가 불안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취약하냐고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감정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답답함을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면 지금 가장 생산적인 방향은 분노보다는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자산과 내 사업과 내 생활을 어떻게 조정할지 생각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폭 33km짜리 바닷길 하나가 우리 경제에 급소라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확인한 만큼 이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저희 채널 처음 오신 분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알람 설정도 해두시면 이런 경제 이야기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